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기술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냉장고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냉장고에 냉기가 분출되는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이렇게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냉장고 냉기는 왜 뒤에서만 나와요? 옆면에서도 나오고 앞면에서도 나와도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물론 그래도 되겠지. 그런데 현재는 냉장고 냉기를 항상 뒤에서 뿜는 방식으로 되고 있단다. 선생님,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겠지. 그럼 너가 한번 만들어 볼래? 선생님께 그 얘기를 듣고 소녀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지? 난 이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소년이 자라서 어느덧 청소년이 됐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돼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던 시점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근데 누나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생, 너 요즘에 영어 공부는 좀 소홀히 하더라? 맞아. 사실 난 영어가 너무 싫어. 근데 영어를 해야지 대학을 가지. 물론 그렇지. 하지만 누나, 잘 봐봐. 요즘 이런 카세트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쯤에는, 아니 대학생 때쯤 됐을 때에는 분명 요만한 크기의 어떤 기계가 나올 거고, 그 기계가 내가 한국말로 해주면 영어로 바로바로 말해줄걸? 그러니까 영어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야. 아휴, 답답해. 네, 그 아이는 그 시절에 분명히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만들어줄 기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영어를 등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계를 만들어 볼 어떠한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기에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어느덧 그 청소년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그 친구는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있잖아, 우리 학교 주변에 정말 많은 숙박업소가 있다는 거 알아? 그래? 그렇게 많어? 정말 많어. 그리고 보니까 왜 우리 주변에 좀만 벗어나도 숙박업소가 정말 많더라고. 근데 요즘에 내가 드는 생각이 말이지, 요즘 그런 숙박업소들 예약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알아? 글쎄, 대부분 그걸 찾아가지고 숙박업소에 전화해서 저기 며칠 날 방 있나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예약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한 것 같지 않니?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게다가 나라면 말이지, 그런 숙박업소가 사실 전국에 아주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 걔네들을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다 모아놓고서는 얘네들이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한 10번 자면은 하루는 무료로 주는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좀 괜찮은 사업 아닐까? 그래, 뭐 그렇다 치자. 근데 야, 너 근데 어쨌든 호텔은 하나쯤 있어야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돈 있니? 아니, 나 돈은 없지. 그래? 그럼 못 하겠네. 네, 돈이 없어서 역시 그 사업의 아이템을 떠올리고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한 어린 소년부터 해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이 인물은 한 명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강사 석세스 과학교과서에서 시작하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물리교사 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앞선 아이디어들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을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었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들은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결국은 그 아이디어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인지 드디어 그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 성공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부터 저는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예쁜 강아지가 있고 그 강아지를 같이 함께 있는 소녀가 있네요. 한번 반려견과 관련된 사업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올 한 해 반려견 사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요? 대략 현재 올해 추산 6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6조 원이라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반려견 시장. 과연 조금 더 시장 규모가 큰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은 어떨까요? 그들은 훨씬 더 큰 시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려견 시장에 관한 아이템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색다른 아이템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것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똥을 밟았을 때 드는 생각은 누가 이 개똥을 치우고 가지 않은 거야? 응?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짜증도 밀려오지만 동시에 이 치워지지 않는 개똥 문제를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개똥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 아이템을 만든다라고 할 때 개똥을 치우는 도구를 생각을 해왔지 어떻게 하면 그 개똥, 다시 말하면 개 주인으로 하여금 개똥을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접근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집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지금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개똥을 싸고 지나간 거죠. 사실 그날따라 제가 체변 봉투를 준비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겠지요. 그거를 여러분이 딱 목격하고서 첫 반응은 어떤 걸까요? 네, 당연히 치우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개똥을 싸놓고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개 주인은 이게 우리 집 개가 싼 거라고 순수하게 인정할까요? 사실 그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 집 개는 그럴 일 없어요 라고 말이죠.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도 상대방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부인한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치워지지 않는 개똥 문제를 단박에 하나의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로, 다시 말하면 교과서적인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만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의 접근이 있었겠지만 이분의 아이디어는 너무도 기초적인, 매우도 교과서적인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올해 8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의 사업 성공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개똥으로 돈을 버는 게 웃기다고? 아니, 나 말고, 80먹은 나 말고 여태 당신들은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게 난 더 웃긴데, 사실 이분은 과거에 회사를 경영하던 CEO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집에 머물던 와중에 동네에 치워지지 않는 개똥들을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하면 치우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었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바로 그 해답은 DNA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 DNA 이중나선 이 구조의 그림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교과서에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고유의 DNA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사람 손의 지문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DNA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에 국한해서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DNA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에게 DNA란 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지문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바로 어느 강아지가 싸놓고 간 그 DNA, 그 똥으로부터 DNA를 추출하고 추출한 DNA를 이제 커뮤니티에 제공을 함으로써 바로 어느 집 개가 똥을 싸고 갔는지를 찾아내주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80먹은 할아버지는 현재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80먹은 할아버지가 했던 멘트, 다시 말하면 80먹은 나도 이걸 생각해내는데 왜 니들은 생각하지 못하니? 라는 이 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창의적인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다시 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깨트리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그거를 창의적 사고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 창의적 사고만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또는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과학 교과서적인 가장 간단한 기초 지식이 더해질 때에 비로소 성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봐왔던 과학 교과서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과학 교사이기에 여러분에게 과학 교과서를 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창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과학 분야로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바로 이미 다루었던 교과서에서 다 그 풀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바로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으로부터 성공해낸 또 다른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좀 색다른 헬멧이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기존의 헬멧과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난 건요, 이거는 의사가 만든 헬멧이면서 동시에 이 헬멧을 쓰면 두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저 헬멧에 무엇을 해놨길래 두통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제품을 출시한 가격이 기존의 가격보다 2배나 더 비싼 가격으로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헬멧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착용하고자 하는 헬멧입니다. 어디에서 쓰는 헬멧일까요? 예, 제가 써놓은 것처럼 NFL, 다시 말하면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미식축구 선수들이 쓰는 헬멧입니다. 그런데 미식축구 선수들은 왜 두통이 발생할까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헬멧들을 썼을 때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두통에 심하게 시달렸는데 이 헬멧으로 바꿔 쓴 이후에 선수들은 두통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기존의 헬멧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기존의 헬멧, 우리가 알고 있는 헬멧에 대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적 지식은 무엇일까요? 헬멧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죠? 어떤 성질을 가진 헬멧이어야 하죠? 네, 맞습니다. 겉은 아주 단단하고 그래서 내 머리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헬멧이어야겠죠. 우리는 보통 헬멧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왔고 그런 헬멧들만을 써왔죠. 여러분이 접하는 오토바이 헬멧이건 또는 스키장에서 타는 헬멧이건 보드를 탈 때 쓰던 헬멧이건 모두 다 겉면은 모두 다 아주 단단합니다. 망치로 내려쳐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강인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헬멧을 쓰고 운동을 하던 와중에 이제 럭비 선수니까 당연히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내 머리가 보호되는 건데 왜 두통에 시달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단단한 헬멧을 쓰다 보니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는 거죠, 오히려. 즉, 안에 완충장치는 들어있지만 겉에서 가해지는 충격의 양이 워낙 크기에 내 머리뼈 안에 있는 뇌를 흔드는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리에 가해질 충격의 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물건 하나를 한번 위로 던져서 받아보시죠. 제 손에 현재 리모컨이 있습니다만 얘를 이렇게 던질 때 제 모습을 잘 보시면 어떻게 받고 있나요? 네, 손을 밑으로 내리면서 받고 있죠. 왜 그렇게 받을까요? 사실 던져서 이렇게 받아도 될 터인데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어떤 차이를 가질까요? 이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물체가 가하는 충격의 힘을 줄이는 과정인 거죠. 바로 그 과정을 이 헬멧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 의사는 바로 그 점에 차가 나요. 매우 교과서적인 생각에 차가 나요. 헬멧의 내피와 외피를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헬멧의 외피는 아주 말랑말랑한 소재로 만들고 헬멧의 내피는 단단한 소재로 해서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결과 이 헬멧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형이 되는 과정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충격의 힘을 줄여준다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도 생소한 개념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늘상 겪는 일이니까요. 사실 이거에 관한 이론적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통합과학 1에 등장합니다. 그걸 단지 수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운동량과 충격량의 변화량은 같다. 따라서 내가 어떤 물체와 충돌을 할 때에는 충격의 시간을 길게 벌어주면 충돌의 크기를, 충돌의 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말이죠. NFL이 열린 지가 벌써 1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여 년의 시간이 다다르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이 헬멧을 단단하게 부서지지 않게만 만들려고 접근했지 이것이 변형돼서 내 머리를 보호해 주도록 만들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헬멧을 처음에 디자인한 사람은 교과서적인 지식을 무시하고 그저 머리뼈가 보호해야 되니까 단단한 놈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나는 좀 더 단단한 걸로 만들 거야. 그래 나는 신소재를 개발했어. 더 부서지지 않는 걸로 만들 거야.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 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의 방식은 이렇게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해 준 대로 변하지 않는 지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낙하하는 계란을 어떻게 깨지지 않게 받을까요? 딱딱한 걸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란 걸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생각의 방식,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항상 그게 진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경험적으로 만들어져 왔고 그렇게 그게 마치 타당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 왔는데 그게 아닐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요즘 여러분들 집에 세탁기는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따라서 건조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출해서 들어오면은 옷에 있는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스타일러라는 것도 만들어져 나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어느 프로그래머가 하루는 자신의 아내와 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집에 와서 왜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 집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옷들을 다 나만 개고 있어야 돼요? 당신도 이제부터 옷 좀 개요 하고 이렇게 탁 밀어 던져줬는데 이 남편은 그 옷을 개는 게 정말로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 와서 이런 옷이나 개고 있어야 돼? 옷 개는 기계를 차라리 만들어버리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면 옷 개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를 생각하다가 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좀 받아봐야겠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실리콘밸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줄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켜줄 기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과 논의를 하죠. 자, 우리 옷 개는 기계를 만들어 봅시다. 나는 기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당신들은 나머지 하드웨어를 좀 만드는 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옷 개는 기계입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옷 개는 기계는 현재 대당 $1,000, 우리 돈으로 약 120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옷을 저렇게 걸어서 옷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촥 개져서 나올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옷이 개질까요? 저 기계 안에서. 여러분이라면 저 옷 개는 기계가 옷을 어떻게 개도록 구현을 하실 건가요? 아이디어가 금방 안 떠오르시나요? 이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건 많이 보던 거죠. 네, 좌표축입니다. 이 좌표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옷을 개야겠다고 옷을 이렇게 탁 들었을 때 이 옷을 개기 위해서는 사실 몇 차원 운동이 되는 걸까요? 제가 이걸 들고 있는 이상 3차원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럼 기계 안에서 옷을 갖고 들어가서 얘를 3차원으로 기계 팔들이 움직이게 해서 개에서 이렇게 탁 나오도록 하는 게 과연 프로그램 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3차원을 동시에 구현해서 프로그래밍 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옷 개는 습관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옷을 먼저 탁탁 털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맞아요. 먼저 바닥에 이렇게 촥 깔겠죠. 들고 있을 때는 3차원이지만 이 옷을 바닥에 촥 내리깔았을 때 몇 차원이 되는 거죠? 2차원이 되는 거죠. 2차원이 된 옷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 개의 로봇 팔들이 막 엉켜서 개면 또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차원씩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하나씩 움직이는 로봇 팔이 있으면 될 거고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이 하나가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옷이 접어져야 하니 다시 밑으로 내려주는 동작도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X, Y, Z,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 하나를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씩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렇게 옷도 개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3차원을 구현해서 로봇 팔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는 정말로 복잡하지만 1차원씩 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거는 정말 심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실현함에 있어서 한 가지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립니다. Simple is the best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업가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나이로 약 30살 정도 되신 여성 CEO입니다. 매우 저도 그분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현했지? 더군다나 이렇게 어린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냈을까? 라는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충격을 먹은 큰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인도를 여행하던 와중에 전기가 없는 마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전기 문명을 선사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리고선 그 인도에서의 환경을 쭉 둘러보니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이 있었고 그 물에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 줄 방법은 있지 않을까를 고민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댐을 만들어서 수력발전소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갓 20살을 넘긴 여대생이 과연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기업도 그걸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성 CEO는 이러면 내가 이들에게 아주 작은 전기를 공급해줄 장치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소형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소형 수력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소형 수력 발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프로펠러가 있어야겠죠. 흐르는 물을 받아서 뱅글뱅글 돌 프로펠러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에 연결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기를 생산할
맞습니다. 발전기가 붙어 있으면 되겠죠. 소형 발전기가 붙어 있으면 될 거고요. 그다음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했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할 배터리가 따라서 붙으면 되겠네요. 바로 그 간단한 방법으로부터 여성 CEO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사업에 착수를 시작합니다. 외형을 본떠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프로펠러라든지 발전기라든지 배터리들을 청계천에 나가서 사와서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창업 경진대에다가 내봐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래? 그럼 내 아이템이 과연 사업성도 있을까를 검증받기 위해서 청계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외국에서 그 청계천 프로젝트에 나온 작품들을 중에서 이 작품에 눈여겨보고서는 추후에 바로 킥스타터에 올리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 분에게 투자를 하여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창업 성공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장미꽃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면 항상 꽃을 상대방에게 선물합니다. 그런데 받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이 꽃,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죠. 뭘까요? 바로 그 큰 단점 때문에 이분도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하고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과학적 방법을 동원했었다는 거죠. 이분은 자신의 여자친구하고 아주 먼 거리, 남자분은 미국에 살고 있었고 여자분은 캐나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념일마다 꽃을 이렇게 보내주고 싶은데 꽃을 보내주면은 여자친구가 받을 때쯤엔 항상 내가 샀을 때의 싱싱함이 아닌 약간 시들은 형태의 꽃을 항상 받았다는 거죠. 그게 너무도 마음 아파서 자신의 전공을 살리기로 작심합니다. 그분의 전공은 화학이었습니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내가 잘 보존하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시들고 말죠. 그리고 결국 쓰레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꽃이 시드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꽃이 시드는 이유는 바로 증산작용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증산작용이라는 내용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기 위해서는 식물의 잎의 기공에서 증산작용이 나타나서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장미꽃 꽃다발은 뿌리가 없는 채로 쭉 잘린 상태에서 건네진다는 거죠. 뿌리가 없는 상태고 잎만 달려있다라면 결과적으로 식물은 물을 흡수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 빠져나가는 물이 많기 때문에 식물은 결과적으로 마르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렇게 식물 내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보존되지 못한 채 시들어 버리게 되는 이 상황. 사실 이런 것들 역시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실험을 해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물의 수면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식물의 잎이라는 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빨아올리는 작용을 한다는 건데 꽃은 그런 증산작용을 할 잎도 없거니와 꽃잎 가지고는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식물의 줄기 안에 물이 잡혀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물론 기존의 다른 방식들도 우리는 현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접근한 방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재료를 이용하면 식물 줄기 안에 물이 딱 그 자리에 있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반찬 중에 김이 있지 않습니까? 조미김이요. 그 조미김 이게 봉지를 딱 뜯으면은 김을 다 먹고 나면 맨 바닥에 어떤 봉지가 나타나죠? 그거 뭔가요? 네, 맞습니다. 방습제라고 부르는 실리카겔입니다. 이 실리카겔은 주변에 있는 습기들을 빨아들여서 자신의
덩어리 안에 습기를 잡아두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 실리카겔이 물을 흡착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장미꽃 줄기에다가 실리카겔과 기타 다른 몇 가지를 첨가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입한 상태에서 식물이 가장 싱싱할 때, 장미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 장미꽃을 수확해서 판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는 한 가지 조금 디테일한 성공의 아이템이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박스 포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꽃이 무려 1년간 지속된다라면 나는 박스에 넣어서 배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미꽃들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상대방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면 제한된 영역이 아닌 전 세계로의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장미꽃 한 송이가 4만 원이지만 이 장미꽃이 1년간 유지된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라면 그 4만 원은 결코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싱싱함의 꽃을 그대로 갖게 된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 되겠죠. 이번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늘상 껌을 씹잖아요. 이 껌과 관련해서 사실 영국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한 여성 CEO가 하루는 영국의 디즈니랜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닥에 너무도 많은 껌들이 붙어 있는 걸 보고서 쟤네들을 떼어내는 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행한 게 뭐였느냐? 화면에 보이시는 저 주황색 통을 먼저 디즈니랜드에 몇 개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통에다가 껌을 버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통에다가 껌을 버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성 CEO는 어떻게 하면 저 껌을 내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할까? 이 껌의 주 원료는 무엇이며 이 주 원료에 어떠한 화학적 컴파운드가 들어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교과서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었고 껌의 원료와 플라스틱의 원료는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분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버려주는 껌을 대량을 회수를 하고 그 대량 회수된 껌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선 미공개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현재도 미공개 중이고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물었죠. 왜 당신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굳이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게 당신들한테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며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자연에서부터 어떤 재료를 얻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친환경적인 기업을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컵, 저 컵은 먹을 수 있는 컵입니다. 좀 신기하죠? 사실 먹는 컵이라는 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컵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원재료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어렵죠. 맞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무엇이 풍부할까요? 바닷가 쪽으로 우리가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해조류가 풍부하다는 거죠. 그 해조류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포장지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저기 컵라면에 들어가는 스프 봉지조차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녹아서 같이 면하고 국물하고 섞이도록 만들어졌기에 오히려 해조류로 만들어졌기에 건강을 생각하는 하나의 제품이라는 거죠. 햄버거 포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장지 그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조류, 사실 흐물흐물하고 형태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흐물흐물거리는 이 녀석을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주도록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렇게 화학기호만 써져 있으니 대체 뭔지 모르시겠죠? 네, 이건 다름 아닌 우리가 늘상 먹고 있는 전분입니다. 이 전분에 해조류를 섞어서 만들어내게 되면 단단한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전분과 해조류가 만나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손쉬운 방식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먹다가 버려도 되는 친환경적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먹으면 건강해지는 제품이 탄생했다는 거죠. 더더욱 재밌는 건 사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해조류를 그렇게 많이들 즐기지 않거니와 더더군다나 너무도 해조류가 많아져서 그것들을 처치 곤란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이러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어부들은 수많은 해조류들을 거둬들여서 자신들의 수익도 올리면서 이 회사는 회사대로의 또 수익을 내는, 그런데 그게 친환경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교과서적 지식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조 원 대 1343조 원. 뭘까요? 배경 그림에 뭔가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 때 저도 점심을 먹고 잔반을 버리고 왔습니다. 이 버려지는 음식,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의 어느 한 기업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과일, 채소,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신선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모두 다 팔릴 것이냐를 살펴봤더니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이 과일과 채소가 유통되지 못해서 상해서 버려지는 양이 20조 원 규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1343조 원이 이렇게 유통되지 못해서 얘네들이 유통기한이 넘어버려서 상해서 버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농부에게서 얻은 이 과일들 또는 채소들을 내가 신선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해서 사람들하고 유통을 시켜서 판매를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는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냈는데 그 아이템으로 인하여 빌 게이츠 재단에서 1억 1천만 원 달러를 유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무려 유통기한이 4배까지 늘어난 대단한 기술이었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그대로 이 에이필이라는 회사가 처리한 레몬과 그러지 않은 레몬, 보시다시피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원리는 우리들 몸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난 대로 그대로 유지되나요?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살이 차오르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과일, 채소, 여러분의 몸 모두 다 사실은 자가치유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도 그거에 주목을 한 거예요. 레몬은 레몬 나름대로, 채소는 채소 나름대로, 오렌지는 오렌지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자기들 몸을 보호하기 위한, 다시 재생시키기 위한 성분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선 폐기되는 이러한 과일, 야채들을 수거해서 분자 단위로 쪼개어서 필요한 성분들을 추출해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선 그 분말 형태로 만든 가루를 물에 타서 스프레이로 뿌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코팅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마지막 사연으로 이야기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12월 2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네,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1860년 12월 25일엔 좀 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아주 멀리 있는 반대편에 있는 영국에서 말이죠. 이 시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이분입니다. 혹시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아, 예, 맞습니다. 패러데이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이분은 1860년 12월 25일 자신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강연의 마지막 이 강연의 주제는 누구였느냐? 바로 촛불이었습니다.
패러데이는 자신의 강연에서 촛불은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촛불이? 사실 다이아몬드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아름다워서 갖고 싶어하고 가치가 높아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패러데이는 아니, 차라리 촛불이 더 아름다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저 다이아몬드는 어둠 속에선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있을 때 비로소 촛불이 만들어주는 빛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는 빛을 낼 수 있지, 어둠 속에선 다이아몬드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채 200년이 흐르지 않은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박재환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촛불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사업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촛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대체 뭐를 한 걸까요? 이 제품이 특별한 선물이 아닌 평범한 일상품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그것을 꼭 결과로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소년, 소녀들이 집안의 촛불에 또는 등불 주변에 모여들어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촛불조차도 너무 빛이 작은데 저거에 아이들이 의존해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보고서 이들에게 전기 문명을 줄 수는 없을까? 근데 얘네들이 현재 쓰고 있는 건 촛불과 아주 작은 등유 등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전기 문명, 전기 에너지로 줄 수 있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촛불이라는 존재는 두 가지 타입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빛 에너지로 쓰든지 아니면 열 에너지로 쓰든지. 마찬가지로 그 낙후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촛불을 쓰는 것은 빛 에너지로 썼던 거지 열 에너지를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를 박재환 대표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전공책을 펴보게 됩니다. 아, 맞다.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어. 바로 제베크 효과야. 제베크 효과에 쓰이는 펠티의 소자라는 걸 쓰면 아주 작은 열로도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비록 작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내가 이걸 잘 활용하면 그들이 쓰고 있는 촛불 또는 등불에 내가 전기 문명까지 선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지식 그대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양초를 켜서 이제 펠티의 소자에 얹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거야. 그리고 불을 켜면 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촛불은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 또 파라핀의 양이 줄면 불꽃의 양이 줄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네, 맞습니다. 또 그 시점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에너지를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 바로 캐패시터, 축전기라고 부르는 작은 전기 소자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이 청년은 결국 이 제품을 만들어서 루미르 C라는 제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내놓게 되었고요. 그 제품이 결과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1억 6천만 원의 선주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 핵심은 펠티의 소자와 LED와 캐패시터의 조합이라는 거죠. 저 조합이 특허를 얻어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캐패시터, 펠티의 소자, 이건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한 대 엮어서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낸 장치로 만들어낼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식을 교과서적으로 접근했던 이분이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동안 여러분과 이야기했던 많은 사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성공한 창업자라 부르는 일론 머스크의 대화 속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적 지식 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적 지식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을 갑니다. 친구네 집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해서 그 아파트를 찾아가는데 아파트를 딱 보고서 그래 나 저 층을 올라가야겠어 싶어서 갈고리를 한번 촥 던져서 그 줄을 타고 올라가시나요? 바로 가야겠다고? 그런 경우 없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영화에나 나오는 스파이더맨이나 하는 짓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동을 찾아가고 몇 호 라인을 찾아간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경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분해한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제1 원리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럼 대체 제1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1 원리란 의심할 여지 없는 궁극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1 원리란 건 사실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절부터 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바 제1 원리란 의심할 여지 없는 지식인데 여러분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지식이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과학 교과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지식은 진리와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 된다라는 거죠. 경험을 따라가면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헬멧처럼 말이죠. 여기 커다란 도미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미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도미노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어느 정도 크기의 도미노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라면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조금 더 작은 거? 조금 더 작은 거? 조금 더 작은 거. 점점 작은 거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도미노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도미노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단계 배워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지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어딘다는 얘기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적인 지식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그걸 우리는 뒤로 하고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접근했다라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을 자꾸 엉뚱한 데서 해왔었다라는 거죠. 여기 근래에 들어 가장 성공한 역시 한 분이 계시네요. 누군지 아시죠? 맞습니다. 마윈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사업 성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3가지가 없었기에 성공했다라고 말이죠. 네, 그건 첫 번째, 기술이 없어서 성공했다고 했었고, 두 번째, 계획이 없어서 성공했다고 했었고요. 세 번째, 자본이 없어서 성공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3개가 없는데 성공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3가지가 없어서 결국은 과거에 제 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분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바로
기다리다 끝이 난다는 거죠. 다름 아니라 실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 생각을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록 좌충우돌이 될지라도 한 번쯤 시도를 하고 덤벼보는 과정에서 기술이 생길 거고 계획이 생길 거고 그 다음 뭐가 생긴다고요? 자본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는 실천을 하지 않았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과학 교과서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